엄마, 왜 자꾸 의심만 하세요? 가족인데 믿어주셔야죠. 가족이면 속여도 되는 거냐? 니들이 뒤에서 유양원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오해라고? 집만 받으면 시어머니 편한 곳에 모신다고 한 게 오해야. 엄마, 변호사까지 만나시면서 저희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날 믿게 만든 적이 있니? 계산된 효도로 나를 속인 게 니들이잖아. 저는 올해 68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15평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갔고,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만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오랜 습관이죠. 먼저 화장실을 다녀오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요리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다른 집은 벌써부터 분주한 모양입니다. 저는 천천히 밥상을 차려요. 김치찌개 하나 끓이고 계란 하나 후라이해서 밥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4식구 밥을 해야 해서 정신없이 바빴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아도 더 오래 걸리네요. 밥을 먹다가 문득 아들 생각이 납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했던 녀석이죠. 지금 며느리가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바쁘다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허전합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엄마 맛있다고 말하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설거지를 마치면 TV를 켜고 아침 뉴스를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이 나와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됩니다. 아직 7시 반이네요. 오전에는 주로 집안일을 해요.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실을 또다시 닦고 이미 정리된 옷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간단히 때웁니다. 라면 끓여서 계란 하나 풀어넣고 김치 몇 점 올려놓으면 끝이에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시장을 가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먹을 것들로 장바구니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만큼만 사게 됩니다. 저녁 6시쯤 되면 가장 적적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면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혼자서 저녁 준비를 하고 혼자서 먹고 혼자서 치우죠. 밤 9시쯤이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가끔 영상통화가 걸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기대인 셈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상통화를 자주 한다고 하네요.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세상입니다. 저도 며느리가 가르쳐줘서 겨우겨우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영상통화를 하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화면 속 아들과 며느리는 분명히 웃고 있는데 어딘지 어색해 보입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요. 엄마, 잘 지내시죠? 아들이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사실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몸은 건강하고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으니까 잘 지내고 있다고 해야 맞겠죠. 하지만 마음은 어떨까요? 영상통화가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해집니다. 화면 속에서 본 얼굴들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그저 밝은 화면 속 작은 얼굴일 뿐이니까요. 가끔 궁금해져요. 아들은 진짜 어떻게 사는 걸까요? 며느리와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집은 깨끗한가요?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요? 영상통화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아들네 집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꺼내봅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사한 뒤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니네 집 구경 좀 해볼까?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가 먼저 대답해요. 아, 지금은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집이 어수선하다, 정리가 안 됐다. 다음에 정리하고 모시겠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젊은 부부가 바쁘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바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죠.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 집은 참 조용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나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른 집은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데 저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가끔 잠이 안 올 때면 옛날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참 시끄럽게 살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온 집안이 북적였죠. 그때는 좀 조용했으면 했는데 지금은 그 시끄러움이 그리워집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자주 왔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죠. 며느리도 그때는 반가워했어요. 저한테 반찬도 싸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통화도 예전에는 거의 매일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예요. 그것도 저쪽에서 먼저 연락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가 먼저 걸어야 해요. 손주가 태어나면 달라질까 생각했어요. 아기 때문에라도 자주 왕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바빴어요. 산후조리원도 다녀오고 집에서도 도와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아기가 좀 크니까 또 연락이 뜸해졌어요. 이제는 손주 얼굴도 영상통화로만 볼 수 있어요. 가끔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요. 손주를 매일 돌봐준다는 분도 있고 아예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아들의 메시지를 기다려요. 며느리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고요. 하지만 오늘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요. 특별할 것도 없고 기다릴 일도 별로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몸은 건강하고 먹고 살 걱정은 없지만 이게 진짜 잘 지내는 건가요?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냐고 가끔은 직접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바쁘다는 걸 아니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영상통화로 만족하려고 해요. 적어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궁금해해요. 언제쯤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요. 오늘도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잠이 듭니다. 혹시나 밤늦게라도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아침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게 제 일상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들로 채워진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하루예요. 불만은 없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어제 저녁 8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나란히 나타났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화면에 대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웃고는 있지만 억지로 웃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뭐 하셨어요? 아들이 물었지만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어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하루 일과를 말해줬어요. 시장에 다녀왔다는 것, TV를 봤다는 것, 별다른 일은 없었다는 것들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둘이 자꾸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손주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손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야 분위기가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아, 요즘 말이 늘어서 정말 귀여워요. 며느리가 대답했지만 웃음이 금방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화면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왔다고 하세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잠깐 가렸어요. 그리고 아들과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말하더니 화면이 꺼졌어요. 몇 분 후에 다시 연결됐을 때 둘의 표정은 더욱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면 바로 연락하세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시선은 계속 화면 밖으로 향했어요. 뭔가 다른 일에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는 평소보다 짧게 끝났어요. 보통은 20분 정도 하는데 그날은 10분도 안 됐죠. 마지막에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더 길게 통화해요. 화면이 꺼지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죠. 왜 중간에 화면을 끊었을까요? 누가 온 건가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며칠 후에 다시 영상통화를 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둘이 같이 나오긴 했지만 뒤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들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요. 거기 사람들 많이 있니? 제가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니에요. TV 소리예요. 하지만 TV 소리치고는 너무 복잡했어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희가 통화할 때 거기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급하게 끝내려고 할까요? 어느 날은 통화 중에 손주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가서 달래줬을 텐데 말이죠. 아기가 우는 것 같은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말하니까 그제야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잠들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며느리의 화장이었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영상통화할 때 간단하게만 화장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 진하게 화장을 하고 나와요. 마치 외출 준비를 완전히 끝낸 것 같았죠. 오늘 어디 나가니?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화장으로 집에만 있을 리가 없어 보였어요.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도 평소와 달랐어요. 옷을 너무 말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완전히 외출복이었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요. 니도 어디 갈 일 있어? 아들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죠. 괜히 의심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영상통화를 하는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박수를 치는 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박수를 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거기서 무슨 일 있니?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아,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는 박수 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생생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날 통화는 평소보다도 더 짧게 끝났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먼저 끊어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왜 항상 바쁜 척하고 왜 항상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까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저와의 통화가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요?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져요. 저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잘 지내는지 궁금할 뿐인데요. 어제는 통화 중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인사하는 소리도 들렸죠. 안녕하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아닌 다른 여자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화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아들과 뭔가 급히 속삭였어요. 엄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면이 또 꺼졌어요. 5분 후에 다시 연결됐을 때 둘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뭘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영상통화를 끝내고 나면 항상 찜찜한 기분이 들어요.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영상통화만 해도 반가웠어요.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서 좋았죠. 하지만 이제는 통화를 할 때마다 더 궁금해져요. 화면 밖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 왜 항상 그렇게 어색할까 하고요. 저는 가끔 상상해봐요. 만약 직접 가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직접 가겠다고 하면 또 핑계를 대며 거절할 테니까요. 결국 저는 이 어색한 영상통화로만 만족해야 해요. 오늘도 통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커요.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 또 무엇을 숨기려고 할까 하는 걱정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영상통화에서 느꼈던 그 어색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면 너머의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저를 위해 꾸며낸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마침 날씨가 좋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런 날에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네, 엄마. 정말 좋은 날씨네요. 그래서 말인데 오랜만에 니들 집에 놀러 가고 싶어.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전화를 다른 곳에 놓고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급하게 상의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잠시 후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그런 말해서.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떨까? 다음 주는 집을 좀 고치려고 해서 복잡할 것 같아요. 집을 고친다니 이상했어요. 영상통화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디를 고치는데? 아, 화장실이랑. 여러 군데요. 말끝이 흐려졌어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언제쯤 되겠니? 한 달. 아니,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달이라니 너무 긴 시간 같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가겠다고 할 수는 없었죠. 며칠 후에 다시 시도해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대며 자연스럽게 접근해 보려고 했습니다. 손주 장난감을 좀 사줬는데 직접 가져다 주고 싶어. 택배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은 택배가 더 안전해요. 안전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선물을 주는 게 왜 위험하다는 건가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특별한 날이면 달라질까 싶어서요. 다음 달이 손주 생일이잖아. 그날은 어떨까? 생일은 조용히 지낼 거예요. 가족끼리만? 네, 저희끼리만요. 저희끼리만이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몇 주 후에는 아예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게 됐는데 잠깐만 들려도 될까? 어머님,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 제가 스케줄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말이에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나기를 꺼리는 걸까요? 정말 집이 어수선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할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오는 걸 싫어한다더라.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혹시 저희 며느리도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가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말끝이 흐려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든 좋으니까 시간 날 때 연락해.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 연락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대신 영상통화만 가끔씩 걸려올 뿐이었죠. 저는 조금씩 포기하게 됐어요. 억지로 가려고 해서 분위기만 나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정말 집이 어수선한 것뿐일까요? 아니면 저를 만나기 싫어하는 걸까요? 가끔 상상해봐요. 만약 깜짝 방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아요. 괜히 서로 불편해질까봐요. 결국 저는 그들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집에 초대해주겠죠. 그때까지는 영상통화로 만족해야겠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어제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뒤에서 손주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아들아. 손주는 잘 지내지? 그때 화면 구석으로 손주가 살짝 보였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손주 좀 보여줘. 아들이 손주를 불렀어요. 할머니 인사드려. 손주가 화면 앞으로 와서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저는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안녕,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언제 놀러 와요? 순간 화면이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나타나서 손주를 안아들었거든요. 아, 아기가 피곤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손주는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새 장난감 있어요. 손주가 신나게 말했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막았어요. 다음에 보여드리자. 언제 다음이에요? 할머니 우리 집 안 와요? 손주의 질문에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손주는 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왜 만날 수 없는 걸까요? 할머니도 우리 손주 보고 싶어. 제가 말하자 손주가 더욱 신이 났어요. 그럼 내일 와요. 내일은 할머니가 바쁠 거야. 며느리가 얼른 대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바쁘지 않았어요. 손주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언제요? 나중에. 나중에. 며느리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나중에, 다음에 그런 말들 뿐이었어요. 그때 손주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손주를 데리고 나갔어요. 화면에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아, 손주가 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죄송해요. 애가 아직 어려서. 어리다고 하기에는 손주가 너무 똑똑해 보였어요.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손주의 할머니 언제 와요? 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다시 영상통화를 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손주가 화면에 나오자마자 물었어요. 할머니, 어제 왜 안 왔어요? 저는 어제 약속한 적이 없는데 손주는 저를 기다렸나 봐요. 며느리가 또 황급히 나타났어요. 애야, 할머니 바빠서 못 오시는 거야. 할머니 집은 어디에 있어요? 손주의 질문에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멀리 있어. 며느리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얼마나 멀어요? 차로 가면 돼요? 아니야, 너무 멀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손주가 계속 질문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면 돼요. 며느리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무릎이 아프셔서 멀리 못 다니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무릎은 멀쩡했거든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손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아파요? 병원 가셨어요? 마음이 찡했어요. 손주가 저를 걱정해주다니요. 괜찮아, 우리 손주. 할머니 안 아파. 제가 말하자 며느리가 재빨리 화면을 가렸어요. 애야, 할머니 힘드실까봐 조용히 하자. 그날 통화도 일찍 끝났어요. 손주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데도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영상통화 중에 손주가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할머니, 제가 그림 그렸어요. 종이를 화면에 대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가족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손주. 그런데 할머니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있지? 제가 물어보자 손주가 당황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얼른 나타나서 그림을 가져갔어요. 다른 종이에 할머니 그려주자. 하지만 그 다른 종이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는 분명히 저를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차단당하는 걸까요? 어느 날은 손주가 울면서 화면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서 손주를 데리고 갔어요. 그날 통화는 바로 끊어졌어요. 나쁘다고 했다니 저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제가 뭘 잘못했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가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다던데.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 후로는 손주가 영상통화에 거의 나오지 않게 됐어요. 가끔 뒤에서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할머니 전화해요?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할머니 바쁘시니까 나중에. 저는 전혀 바쁘지 않은데 손주는 그걸 모르죠. 가끔 손주 웃음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하지만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답답해요. 어제는 손주가 전화기를 빼앗아서 저와 잠깐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저 키 많이 컸어요. 정말? 얼마나 컸는데? 이만큼요. 손을 들어 보여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손주가 얼마나 컸는지 볼 수도 없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손주 생각이 나요. 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언제쯤 손주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함께 놀아줄 수 있을까요? 손주가 더 크기 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변하기 전에 말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라는 걸 보게 됐어요. 동네 할머니가 가르쳐줬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주로 요리하는 영상이나 건강에 관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 이름을 검색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호기심에서요. 검색 결과에 며느리 이름이 들어간 영상들이 나왔어요. 제목을 보니까 효부 브이로그 처갓집 사랑 가족이 최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눌러봤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친정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게요. 친정 이야기라니 궁금해서 끝까지 봤어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께 음식을 해드리고 선물을 사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다음 영상도 보게 됐어요. 이번에는 친정어머니 생신 준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포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한복을 준비했어요. 화면 속 며느리는 정말 효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언제 그런 대접을 받아봤나 싶었어요. 세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친정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영상이었거든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함께요. 가족 여행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네요. 영상 속 손주는 친정할머니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친정할머니는 손주를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계셨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손주가 다른 할머니와는 그렇게 친밀한데 저와는 영상통화로만 잠깐 볼 뿐이니까요.
계속해서 다른 영상들도 봤어요. 모든 영상이 친정 이야기였어요. 친정 부모님과의 일상, 친정 집에서의 시간들, 친정 가족과의 추억들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영상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정말 효부시네요. 부모님이 복 받으셨어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며느리는 완전한 효부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상 속 며느리와 제가 아는 며느리가 같은 사람인가 싶었어요. 며칠 후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명절 준비 영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님과 함께 하니까 더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와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명절에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저와는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왜 저는 영상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은 육아 도움 내용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시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친정엄마가 없으면 육아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손주가 친정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손주를 직접 안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영상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며느리에게 진짜 어머니는 친정어머니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냥 남편의 엄마일 뿐이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 그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자꾸만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저는 영상에 나오지 않는지, 왜 저와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질투한다고 오해받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영상 통화를 할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며느리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아, 별거 안 해요. 그냥 집에서 육아하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친정에 자주 가고 영상도 찍고 여행도 다닌다는 걸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저한테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 후로 며칠 더 영상들을 봤어요. 새로 올라오는 영상마다 확인했죠. 혹시나 저에 대한 언급이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여전히 친정 이야기뿐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과의 행복한 일상, 친정에서의 따뜻한 추억들만 가득했어요. 어느 날은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진지하게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그 가족에는 저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댓글들도 읽어봤어요. 정말 가족끼리 사이가 좋으시네요. 부모님 복 받으셨어요. 이런 가족이 진짜 화목한 가족이죠. 사람들은 며느리네 가족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가족에는 저희 쪽은 없었어요.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정말 가족이 아닌가 봐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가요? 결혼 초기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분명히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했었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걸까요? 며칠 후 또 새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친정 부모님 결혼기념일 축하하는 내용이었어요.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도 며느리를 위해 많은 걸 해줬는데 왜 이런 감사 인사는 들을 수 없을까요? 영상 마지막에 가족 사진이 나왔어요. 며느리와 아들, 손주, 그리고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의 가족 사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언제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걸까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생각보다 바쁘다는 것이요. 영상 편집하고 댓글 답하고 새로운 내용 기획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통화할 시간이 없는 건가요?
저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인가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제가 영상에 나오면 구독자들이 싫어할까봐 그러는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나오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완전히 제외시키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어제는 며느리가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거였어요. 누군가 댓글로 물어봤어요. 시어머님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네. 좋으신 분이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좋으신 분 정도로만 언급되는 존재였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어요. 저도 며느리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고 싶은데 그저 형식적인 존재일 뿐이었어요. 오늘도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또 친정 이야기겠죠. 또 저는 없을 거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남의 가족 같은 기분을 느껴야 할까요? 가끔은 댓글로 물어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어디 있나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괜히 문제만 될 테니까요. 그저 화면 너머에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볼 뿐이에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명절이 오면 며칠 전부터 분주했었는데 이제는 달력을 보고서야 명절인 줄 알게 되더라고요. 혼자 살림하니까 준비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차례상 준비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아들네가 올 수도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명절 음식 재료를 샀어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죠. 예전보다는 양을 줄였지만 그래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명절 전날 밤에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내일 몇 시쯤 올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가슴이 싸해졌어요. 하지만 혹시나 싶어 물어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코로나 때문에 이동 자제하라고 해서요. 코로나는 핑계인 것 같았어요. 다른 집들은 다 모이던데요. 그럼 차례는 어떻게 지낼 거야? 저희끼리 간단히 할게요. 저희끼리라는 말에 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 저희에 포함되지 않는군요. 명절 당일 아침,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가지런히 놓고 차례를 지냈어요. 고인이 된 남편 사진 앞에서 절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안 와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쓸쓸하네요. 오후 3시쯤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너희들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아. 저는 차례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다는 걸요. 엄마가 차례상도 차렸어. 카메라를 돌려서 상을 보여줬어요. 와, 많이 준비하셨네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관심 없어 보였어요. 손주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래? 뭘 먹었는데?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송편이요. 외할머니가 만든 송편이라니, 저는 여기서 혼자 만들었는데요. 며느리가 손주를 달랬어요.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귀찮다니 저는 전혀 귀찮지 않았는데요. 손주야, 할머니 전혀 안 귀찮아. 더 이야기해줘. 하지만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나갔어요. 아들과 둘만 남았어요. 아들아, 정말 바빠서 못 온 거야?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갈게요. 다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례는 잘 지냈어? 네, 엄마. 잘 지냈어요. 하지만 뒤에서 TV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진짜 차례를 지낸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통화는 10분 정도로 짧게 끝났어요. 엄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연락드릴게요. 화면이 꺼지자 집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혼자 남은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내 식구가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었는데 이제 혼자 다 먹어야 해요.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식들이 와서 북적이는 소리였죠. 저는 부러웠어요.
저녁에 또 한 번 영상통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혼자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야. 아들은 친구들이랑 나갔어요. 명절에 친구들과 나갔다니 이상했어요. 손주는 잠들었어요. 뒤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잠들었다고 하네요.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아니요, 집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옷차림이 외출복 같았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고요. 명절 음식은 만들었어? 간단하게만 했어요. 간단하게 했다고 하는데 손주는 외할머니가 만든 송편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내년 명절에는 같이 지내자. 네, 그렇게 하죠. 하지만 별로 내키지 않아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명절인데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다음 날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제 자식들 왔어? 못 왔어요. 바빠서요.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시끄러웠어. 부러운 이야기였어요. 그 할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명절을 귀찮아한다더라.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저희 아들도 명절을 귀찮아하는 걸까요? 저와 함께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며칠 후 또 영상통화가 왔어요. 엄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응, 잘 보냈어. 사실은 전혀 잘 보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 많이 남았죠? 좀 남았지. 다음에는 적게 하세요. 다음에는 아예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어차피 혼자 먹을 거니까요. 그 후로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져요. 또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명절이 오면 설렜는데 이제는 피하고 싶어요.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저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언제부터 명절이 이렇게 쓸쓸한 날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가족의 의미가 이렇게 없어진 걸까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옆집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김할머니는 항상 밝은 표정이셨는데 오늘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어머,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오늘 반찬 해주러 온다고 했어요. 부러웠어요. 며느리가 반찬을 해주러 온다니요. 자주 와주시나 봐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와요. 손주도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놀다 가죠. 저는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저희 며느리는 언제 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점심시간 즈음에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웃음소리와 어른들 이야기하는 소리였죠. 정말 북적거리는 게 부러웠어요.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소리였어요. 오후에 베란다에 빨래를 널다가 위층을 올려다봤어요. 위층 할머니네도 손주들이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갔는데 아래층 박 할머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박 할머니. 안녕하세요. 혼자 산책하세요? 네, 그냥 좀 걸어보려고요. 우리는 아들네 가족이랑 저녁 먹으러 가요. 박 할머니 뒤에서 며느리가 유모차를 밀고 나왔어요. 손주를 태우고 있었죠. 할머니, 빨리 가요. 손주가 박 할머니 손을 잡고 재촉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제 그런 대접을 받아봤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층 최 할머니 집 앞을 지났어요. 창문으로 보니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혼자 있는 게 더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김할머니를 또 만났어요. 어머, 장을 많이 보시네요. 김할머니 장바구니가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아들네가 와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또 부러운 이야기였어요. 자주 오시나 봐요? 주말마다 와요. 며느리가 저녁은 여기서 먹는다고 해서요. 저는 주말에도 혼자예요. 가끔 영상통화나 올 뿐이죠. 손주들은 할머니 좋아하세요? 그럼요, 할머니 집이 놀이터래요. 제 손주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면 속에서만 보는 할머니로 기억할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다른 집들은 왜 그렇게 자주 모일까요? 저희만 특별히 바쁜 걸까요? 저희만 특별히 멀리 사는 걸까요? 밤에 창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와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할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엄마, 아기가 울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소리들이 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계산하는데 사장님이 말했어요. 요즘 손님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그래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 데리고 자주 와요. 저는 언제 손주와 함께 슈퍼에 와봤나 싶었어요. 며칠 전에는 놀이터 옆을 지나는데 한 할머니가 손주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할머니, 더 높이 밀어주세요. 그래, 우리 손주 높이 날아가자.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언제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가보고 싶어요. 함께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여러 집들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집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저희 집만 유독 조용해요. TV 소리만 혼자 울려 퍼질 뿐이에요. 어제는 복도에서 3층 할머니를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빠서 정신없어요. 손주들이 매일 와서요. 바쁘다고 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행복해요. 집이 시끄러워야 살맛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집의 고요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가끔은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틀어둬요. 다른 집들처럼 시끄럽게 만들고 싶어서요. 하지만 혼자만의 소리는 공허할 뿐이에요. 이웃들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저만 이렇게 혼자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걸까요? 저도 그런 가족이고 싶어요. 북적거리고 시끄럽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집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혼자이고 조용하고 쓸쓸해요. 언제쯤 저희 집에도 그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까요? 언제쯤 이웃들처럼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일요일 저녁 영상통화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형식적인 질문 같았어요. 별거 없었어. 그냥 집에서 TV 보고 지냈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른 것도 필요했어요. 가족과의 시간 말이에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해봤어요. 며느리야, 한번 놀러와서 같이 시간 보내면 안 될까? 며느리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꼭 직접 만날 필요가 있나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영상통화로도 충분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충분하다고요? 화면으로 보는 게 직접 만나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도 가끔은 제가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끊었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더 편하고 안전하고요. 편하고 안전하다니 저는 위험한 존재인가요? 손주도 화면으로 보는 게 익숙해졌어요. 손주가 익숙해졌다는 말에 더 서운했어요.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통화하는 걸로 만족하세요. 만족하라고요? 이게 정말 만족스러운 관계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래. 제가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은 거리두기가 기본이에요. 거리두기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였나 봐요. 직접 보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는 게 더 편해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면으로 보는 게 어떻게 더 편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끔은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어머님, 배달 음식도 있고 같이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같이 먹을 필요가 없다니요.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그렇게 불필요한 일인가요? 손주랑도 놀아주고 싶고. 손주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머니랑 소통해요. 온라인 소통이요.
저는 손주를 직접 안아보고 싶은데요. 아들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정말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언제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다시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굳이 직접 만날 필요 있을까요? 굳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따뜻함을 느낄 수도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효율적인 걸 선호해요. 효율적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 관계도 효율로 따지는 건가요? 시간도 절약되고 교통비도 안 들고 서로 부담도 없고요.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더 서운했어요. 저와 만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나요? 어머님도 집에서 편하게 계시면서 저희 얼굴 볼 수 있잖아요. 편하긴 하지만 뭔가 허전해요. 그날 통화를 끝내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굳이 직접 만날 필요 있을까요? 정말 굳이 만날 필요 없는 사이인가요? 저희가 그런 관계인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사는 걸까요? 부모와도 화면으로만 만나는 게 일반적인가요? 며칠 후 마트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랑 영상통화로만 만난다던데 정말 그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은 와요. 다른 집은 그렇지 않나 봐요. 며느리 말대로라면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데 왜 다른 집들은 다를까요? 혼자 있으면서 자꾸 그 말이 떠올라요. 영상통화로도 충분하잖아요. 정말 충분한 걸까요? 저만 부족함을 느끼는 걸까요? 가끔 손주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화면 속에서만 본 할머니로 기억할까요? 며느리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제는 아들에게 따로 전화했어요. 아들아, 정말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 엄마, 편리한 세상이 됐잖아요. 편리하긴 하지만 뭔가 차가워진 것 같아요. 가끔은 그래도 직접 보고 싶지 않니? 아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편해요. 서로 편하다는 말에 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편하지 않은데 저만 그런 건가요? 며느리의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됐어요. 하지만 표현할 곳이 없어요. 혹시 저만 이상한 건 아닐까요? 혹시 저만 구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직접 만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화면 너머의 관계가 전부라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지난주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밥맛도 없고 자꾸 기운이 빠졌어요. 처음에는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화요일 아침에는 현관문을 나서다가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았죠. 이런 적이 처음이라 무서웠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런 순간이거든요. 그래도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하루 더 버텼어요. 수요일에 아들에게 영상통화가 왔을 때 말해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어디가 이상하세요? 어지럽고 힘이 없어. 아들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혼자 가기가 좀 그렇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택시요. 함께 가달라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 내일 가볼게. 네, 꼭 가보시고 결과 알려주세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어요. 목요일 아침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도 어지러웠어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혈압도 재고 피도 뽑고 심전도도 찍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스트레스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관리는 해주셔야 해요. 약을 처방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결과를 알려줬어요. 혈압이 높대.
약 먹으면서 관리하라고 해. 다행이네요. 큰 병은 아니고요. 다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한대. 네, 잘 챙겨 드시고 관리하세요. 아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도 화면에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건강 잘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이미 무리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약을 먹어도 어지러움이 계속됐어요. 금요일 밤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세면대를 잡고 버텼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혼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어제 넘어질 뻔했어. 어머, 많이 다치셨어요? 다행히 안 다쳤는데 무서웠어. 조심히 하시고 위험하면 바로 119 부르세요. 119요. 가족보다 응급실이 더 가까운 존재네요. 한번 와서 봐주면 안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엄마, 제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텐데요. 그냥 같이 있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영상통화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영상통화 얘기네요. 응급 상황이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응급 상황이 되기 전에 예방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나 봐요. 일요일에는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침대에 다시 누워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월요일 아침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무 아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병원에 가세요.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 택시 불러서 가세요. 또 택시 얘기네요. 같이 가주면 안 돼?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있어요. 회의가 더 중요한가 봐요. 그럼 며느리라도. 며느리도 아이 돌봐야 해서 안 돼요. 결국 혼자 가야 하는군요. 간신히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죠.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혼자 있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는 안 오세요? 보호자요. 저한테 보호자가 있긴 한가요? 바빠서 못 와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링거를 다 맞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응급실 다녀왔어. 괜찮으세요? 무슨 문제였어요? 탈수증이래. 링거 맞고 왔어. 다행이네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다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어요. 혼자서 응급실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날 밤 영상통화가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졌어.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병원에 가세요. 미리미리 가라고 하지만 혼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혼자 가기가 힘들어. 요즘은 병원 셔틀버스도 있고 택시도 편해요. 또 혼자 가라는 이야기네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어머님, 요즘은 다들 혼자 병원 가세요. 다들 그런가요? 저만 가족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욱 외로워져요.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게 가족인데 저에게는 그것도 사치인가 봐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질하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에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깨어보니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간신히 핸드폰을 찾아서 119에 전화했어요. 여기는 119입니다.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나서 정신을 또 잃었나 봐요. 다음에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응급차 아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구조사가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CT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마에 상처가 좀 깊어서 꿰매야겠어요. 뇌진탕도 약간 있고요. 뇌진탕이라니 심각한 말 같아서 무서웠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연락해 볼게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이마를 꿰매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혼자라는 게 더 슬펐어요. 몇 시간 후에야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네요. 병원에 있어.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어. 어머, 많이 다치셨어요? 이마를 꿰맸어.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이름을 말해줬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드디어 오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며느리가 받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요. 촬영이요? 저보다 촬영이 더 중요한가 봐요. 언제 올 수 있어?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렵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도 못 온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내일이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내일 온다고 하네요. 결국 저는 혼자서 입원 수속을 했어요. 뇌진탕 때문에 하루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더 쓸쓸했어요. 밤이 되니까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화면으로 보니까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응, 이마만 좀 꿰맸어. 다행이네요.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인 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웠거든요. 내일 퇴원해요? 아마 그럴 거야. 그럼 내일 아침에 갈게요. 며느리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어머님, 정말 놀랐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했다고 하네요. 쓰러진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못 가서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이 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혼자 병실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한 번씩 와서 상태를 확인해 줬는데 그게 가장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쯤 아들이 왔어요. 혼자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며느리는 아이 봐야 해서 못 왔어요. 또 못 온 이유가 있네요. 퇴원 수속을 하면서 의사가 말했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당분간 누군가랑 같이 계시는 게 좋겠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집에 CCTV 설치해 드릴게요. CCTV요? 사람 대신 카메라로 지켜보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응급벨도 하나 달아드릴게요. 응급벨까지. 완전히 혼자 살 준비를 해주는 거네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이것저것 설치해줬어요. 이제 안전해요. 뭔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안전하긴 하지만 뭔가 서글펐어요. 아들이 돌아가고 나니 더욱 조용해졌어요. 머리에 감은 붕대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저녁에 또 영상통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서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CCTV는 잘 작동하죠? CCTV 얘기만 하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하지만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며느리가 화면에 나왔어요.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짧은 인사였어요. 그날 밤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어요. CCTV는 있지만 응급벨은 있지만 정작 곁에 있어줄 사람은 없어요. 며칠 후 이마 실밥을 뽑으러 병원에 갔어요. 또 혼자요. 의사가 말했어요. 잘 아물었네요. 그런데 또 쓰러지시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분들이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 신경 써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이마에 상처 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을 볼 때마다 그날의 무서움이 떠올라요. 혼자 쓰러져서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치료받고 혼자 집에 돌아온 그 하루가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에요. 다음에도 혼자일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집에서만 있었어요. 이마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밖에 나가기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할 일도 별로 없어서 오랜만에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묵혀둔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아들 어릴 때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죠.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때는 제가 아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들도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요. 언제부터 그 손을 놓게 된 걸까요? 다음에 나온 사진은 아들 중학교 때였어요. 키가 훌쩍 자라서 저보다 컸던 시절이죠. 그때도 저와 아들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사진 찍자. 아들이 먼저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 시절엔 아들이 저와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도 나왔어요. 아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었죠. 엄마, 고생 많았어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입학 사진을 보니 더 감회가 새로웠어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도 살아계셨을 때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하나로 뭉쳐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군대 입대 전날 사진도 있었어요. 아들이 삭발을 하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 말을 지키고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저녁 후 취업 축하 파티 사진도 나왔어요. 온 가족이 식당에 모여서 찍은 거였어요. 이제 성인이 됐네요. 아들이 말하며 저를 꼭 안아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아들이 제게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연애 시절 사진들도 나왔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요. 지금의 며느리였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처음 인사할 때 며느리가 깍듯하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신랑 신부 양가 부모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절을 하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보낸 사진도 있었어요. 아들이 보내온 거였죠.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자주 연락이 왔었어요. 첫 번째 생일 사진도 나왔어요. 아들 결혼 후 첫 생일이었죠. 며느리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줬었어요. 정성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때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지금처럼 어머님이 아니라요. 손주 돌잔치 사진을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했었죠. 제가 손주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 닮았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조금 더 큰 사진들을 보니 제가 없는 사진들이 많아졌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만 있는 사진들이요. 저는 언제부터 사진에서 사라진 걸까요? 마지막 가족 사진이 언제인지 찾아봤어요. 작년 추석 때였어요. 그것도 제가 부탁해서 겨우 찍은 거였어요. 그 후로는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요.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처음에는 가까웠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사진도 찍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거리가 생겼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게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사진 속 며느리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초기에는 정말 밝았어요. 하지만 나중 사진들을 보니 조금씩 어색해지더라고요. 억지로 웃는 것 같은 표정들이 늘어났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됐을까요? 아들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저와의 사진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제 어깨에 기대는 사진도 많았는데
나중에는 거리를 두고 찍는 사진이 많아졌어요. 손주 사진을 보니 더 서글펐어요. 처음에는 제품에서 편안해했는데 나중에는 저보다 며느리를 찾더라고요. 언제부터 손주에게도 멀어진 걸까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정말 가족이었던 때가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진 속 그 따뜻했던 시절은 이제 추억일 뿐이에요. 현실은 영상통화와 형식적인 안부,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마음들 뿐이에요. 그날 밤 꿈에서 옛날이 나왔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웃던 그때요. 꿈에서만큼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어요.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때로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현실이었어요. 조용하고 쓸쓸한 현실이요. 이마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답답했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마트에 나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이마에 뭐가 있으세요? 이웃집 박 할머니였어요. 아, 며칠 전에 넘어져서 다쳤어요. 어머나 많이 다치셨네요. 혼자 계실 때요? 네, 혼자 있을 때 넘어졌어요. 박 할머니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급실 갔다 왔어요. 혼자 가셨어요? 고개를 끄덕였더니 박 할머니가 안쓰러워하셨어요. 아이고,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마트에서 나오는데 박 할머니가 같이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아프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괜찮아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가족이 멀리 있으면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며칠 후 아침에 현관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박 할머니가 계셨어요. 손에 작은 통을 들고요. 미역국 끓였는데 나눠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혼자 사시는데 제대로 드시는지 걱정돼서요. 미역국을 받아들고 나니 따뜻했어요. 음식 온도만이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상처는 어때요? 많이 나았어요? 제 이마를 살펴봐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미역국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 이렇게 누군가가 챙겨준 음식을 먹어봤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아파도 음식을 해주러 오지 않았는데 이웃인 박 할머니가 챙겨주시네요. 다음 날 통을 돌려드리러 갔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또 끓이면 가져다 드릴게요. 박 할머니 집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영상통화로 안부만 묻고요. 영상통화요? 네,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일주일에 2번은 꼭 와요. 역시 다른 집과는 달랐어요. 며느리분은요? 며느리는 바빠해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어요. 박 할머니가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바쁘게 살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저를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해해 주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또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김치찌개였어요. 혼자 계시니까 반찬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정말 고마워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는 이웃끼리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곤 했었죠. 며느리와 살았다면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가 오셨어요. 어제 밤에 기침 소리 들렸는데 괜찮으세요? 벽이 얇아서 들렸나 봐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갔어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가겠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같이 가요. 결국 박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대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 있어 주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의사 진료를 받을 때도 같이 들어가셨어요. 감기약 잘 드시고 푹 쉬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는데
박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가족들한테 연락하셨어요? 아직요. 아프다고 말씀드리셔야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감기 걸리셨어요? 응, 병원 다녀왔어. 혼자요? 이웃 할머니랑 같이 갔어. 아, 다행이네요. 약 잘 드시고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멀리 있으면 이웃이 더 소중해요. 며칠 후 감기가 나았어요. 박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뭘 그런 걸로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하시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럼 가끔 차라도 한 잔씩 해요. 그날부터 가끔씩 박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박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가끔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가끔 쓸쓸하죠. 박할머니도 혼자 사시는구나. 그래도 이웃들이 있어서 견딜만해요. 맞아요. 서로 챙겨주니까 좋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혈연보다 더 가까이에서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박할머니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셨고 음식도 챙겨주셨어요. 며느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병실에서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오면서도 마음 한쪽은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했던 따뜻한 손길은 결국 오지 않았고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자니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손주와 영상통화하던 순간 며느리가 전화를 서둘러 끊어버리던 장면. 명절날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 홀로 앉아 영상통화 화면을 바라보던 제 모습. 그리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조차 화면 너머로만 안부를 묻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저는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분히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노후를 지켜야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일. 요즘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CCTV를 설치하고 보안 장치를 강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치 기사를 불러 거실과 현관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 제가 사는 집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혹시 낯선 이가 접근하는지 이제는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은 든든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원 상담이었습니다. 아직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저는 근처 요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어르신, 미리 준비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젊을 때 함께 일하던 친구 몇 명이 아직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 되면 우리 차 한잔하자. 라는 친구의 대답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제 주변의 작은 인연들, 오래도록 이어온 친구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로 안부를 묻는 이웃들과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전부는 아니구나. 내 인생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가끔 영상통화가 오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화면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담긴 얼굴 뒤에 숨겨진 무심함을 이제는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저는 집 안작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듯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것도
같은 나이대의 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늘 내 곁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끝까지 나를 지킨 건 내 자신과 곁에 작은 인연들이었습니다. 이웃이 건네준 작은 과일 바구니, 친구의 전화 한 통이 내겐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또렷한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유튜브 속 영상은 따뜻한 손길을 대신할 수 없다. 아들과 며느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화려한 영상보다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이웃의 진심이 훨씬 더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탓하거나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산책을 나가고 저녁이면 친구와 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그게 제게 가장 큰 효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홀로 계시면서도 자식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를 통해 꼭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